나오는 물건은 매대에 까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따가 사서 가서 납품을 해야 다음에 자기들이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나 올 내일까지는 그냥 그 가격에 사드리겠지만 그 후의 가격은 사실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교재 책장에 월별 제가 재배기술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 자료를 다 하려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 20분까지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강남구 수건화축구는 전국에서 청도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강남구 수건화축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딸 수 없는 부분 위 주간에 그냥 자르는 게 청도에서는 그냥 수건화축이 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건화축이 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농사분이 달라진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비료 사용하는 문제. 세 번째,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주요 병해충 방제. 그리고 네 번째, 수분관리, 생리장애.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건화축이 하셨잖아요. 왜 수건화축 하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따다따다 너무 많이 와가 따다따다 못 따가지고 가격도 얼마 안 되고 엄살이 나가 자른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군에서 수건화축 인건비를 지원해서 수건화축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 수건화축기가 아까 군선이 농업 대전환이 있는데 청도 반시에서 큰 대전환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청도는 봄이 되면 미나리를 대구나 경산 전국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농산물이 복숭아. 그 다음에 뭡니까? 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10월달 되면 대구 경산으로 많이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뭡니까? 마지막 하나 더 달라가 욕심부리다가 그리고 수건화축기를 하고 나서도 매년 한두 건 인명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저 마지막 감, 수가 높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주다가 저렇게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떨어져서 골절만 당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뭡니까? 잘못되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저런 사례가 청도군에 매년 발생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 문제고, 두 번째는 강농사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뭐 비료 주고 약 치고 물 주고 이런 거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이든 뭐 자기가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최종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 여러분 지금 외국인 근로자 1일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간 달라고 혹시 이야기해 보시면 얼마 정도 하던가요? 맞아요. 작년에 13만원, 지금 뭐 15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수고가 안 낮아지고 그 높은 6,7m, 뭐 8m 되는 감나무에 인건비 15만원짜리 외국인 근로자 데려가 감 따가 얼마나 따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데다가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부에 가공농가가 감을 수확해가 컨테이너로 받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여러 명 데리고 일을 하다가 한 근로자가 뚝 떨어져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도 해주고 또 뭐 해야 돼요? 민사상에 또 처리도 민사상에 처리 또 해야 됩니다. 그래 합의금을 몇 천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농가가 뭐냐고 그러면 옛날에는 필지마다 감을 따주고 컨테이너당 인건비 빼고 다른 인건비 빼고 컨테이너당 뭐 2만원, 15,000원 이래 줬다면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사고 나보니까 힘이 드니까 아예 컨테이너만 따가오는 컨테이너만 바뀌었다는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자기가 안 따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어떻게 결국은 농민들이 따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화축기를 하고 나면 일단은 2, 3년간 감 수량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 조절 문제, 그리고
가장 관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병해충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거가 높은 감에 아무리 방제를 해도 끝에는 병을, 탄저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거가 낮아져야 SS기 다니고 잎이 너무 많은데 SS가 밑에 치고 또 줄을 뽑아가 위쪽에 안다이들 위쪽에 치줘야 탄저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병해충 방지에 아주 좋다. 지금쯤 감나무의 가뭄시는 정상적으로 수확하는 가뭄시가 되지 않는데 가뭄시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가뭄시 되는 감은 뭐? 첫 번째? 예? 탄저병. 두 번째? 예? 감꼭지는 나가. 세 번째? 깍지벌레.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예? 꼭지들 벌어지는 그 네 개 때문에 지금 홍시가 되고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홍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 수거가 높고 하도 잎이 많다 보니까 햇빛 통화도 안쪽으로 안 되고요. 바람도 잘 안 통하다 보니까 병이 무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수거나 쪽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1억 2,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년 수거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수거 낮추기 위해 수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수거 낮추기 한 감나무에 또다시 뭐가 됩니까? 수거 낮추기가 또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거는 수거 낮추기 작업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여러분 강가로 가실 때 웬만하면 혼자 가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사람이 강을 타다 보면 재수가 없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줘가지고 그도 119에 신고가 어떻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어떠냐. 저녁에 오르니까 옆집이나 안 사람이 집에 안 나와 있어. 그래 이거 우리가 싶어 저녁에 막 찾아올 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거든요. 벌써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꼭 같이 한 분이 같이 작업을 하러 가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수거 낮추기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수거 낮추기 뭡니까? 내가 딸 수 없는 윗부분의 주말을 뭡니까? 토보러 가서 잘라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척도의 반시 재배 농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건데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감이 돈이 될 수 있는 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옛날에 큰 나무입니다. 자, 큰 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감이 어느 쪽으로밖에 안 달렸습니까? 네? 위에 끝이만 다 달리지. 와, 끝이만 달렸을까요? 저런 감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감이 안쪽으로 좀 달리면 좋을 텐데 막 끝이만 다 달려있어. 왜 저럴까요? 여러분 농사를 40년 정도 지으셨는데 저거 이유를 모릅니까? 자, 감은 어디에서 달립니까? 그렇죠. 작년에 달린, 감은 감나무에 첫 번째 달리고요. 두 번째, 작년에 달린 신초에 달리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 안에 감이 없다 하는 건 뭐예요? 신초가 안 나온다는 뜻이죠. 왜 신초가 안 나옵니까, 저기는? 햇빛이 안 들어가죠. 일단 첫 번째 햇빛이 들어가야 신초가 튀어나오죠. 햇빛이 안 들어가 우에 재수가 적어가 신초가 나온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연약하게 햇빛을 못 받아 연약하게 되라 겨울에 좀 추우면 막 산가지가 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깥쪽으로 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감나무가 뭐 8m, 9m 되는 감나무로 키워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못 따잖아요. 겨울에 위에 와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높은 감나무이 없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 수분을 준다고 위에 3분의 1 또는 반 정도를 댕가 날려버리니까 햇빛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신초가 나오죠. 그 신초에
감이 달아서 지금의 최신 기술, 척도관시 최신 기술의 수영은 어떤 수영이냐? 감을 안쪽으로, 가지 안쪽으로 밀어여서 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수영입니다. 가장 좋은 수영. 그걸 누가 먼저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햇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큰 나무에 위에 부분, 내가 딸 수 없는 부분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겠지만 이 가지에 신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딱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려버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은 신초가 많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에 부분을 그냥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게 댕강 날려버리죠. 날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리깡같이 저렇게 나무를 착 밀어 뿌리는 거예요. 좌측편. 우측편에는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위치에서 분지점에서 자른 게 있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에 작년에 올 봄에 이렇게 잘랐다 하면 좌측하고 우측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쯤이면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맞아요. 좌측에는 신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자른 신초가 없기 때문에 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원래는 가지하고 잎만 쭉쭉쭉쭉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측은 어때? 신초가 좀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감하고 가지를 같이 키웁니다. 자, 여러분, 왼쪽이 도장지가 많이 터져 나올까요? 우측이 도장지가 많이 터져 나올까요? 좌측이 훨씬 많이 터져 나오겠죠. 왜냐? 감을 단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가지 키우는데 힘을 더 못 보태주는데 좌측 같은 경우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뭡니까? 가지만 하고 잎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이 훨씬 많은 신초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왜 저렇게 자르고 나면 신초가 저렇게 많이 터져 나올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상부하고 지하부는 식물은 1대1로 가는 걸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대1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수건한 척이 한다고 30% 윗부분을 확 도려내보세요. 그러면 뿌리도 30% 끊어줘야 적당하게 1대1로 영양분이 딱 맞을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거만 30% 덜어내고 여러분 수건한 척에가 뿌리 30% 잘라줬습니까? 안 잘라줬죠? 그러면 힘이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지가 됐든 열매로 든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 그다나 작은 열매에 힘도 많이 실어지면 과도 굵고 꼭지 들림도 이런 나무는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어줘야 돼, 안 줘야 돼? 수건한 쪽에 하고 난 뒤에는. 예. 한 3년간은 안 줘도 됩니다. 왜냐? 위에 부분을 저만큼 날리고 뿌리에 영양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시가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비료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가지가 벌어진 데 잘라준다. 자, 2018년도에 저는 수건한 쪽에 현장 확인한다고 모면에 갔는데 좌측편에 이 감나무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처음에 저렇게 1m밖에 안 돼요. 저렇게 잘라놨고 겨울내가 뽑아내보려고 절단하는 수고비를 절 드리려고 수건 안쪽에 신청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가보니까 나무가 3m에 아주 낮은 키 낮은 감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2018년도에 왜 저렇게 짧게 잘랐는 거니까. 부모님이 경영을 하시다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향후 3년간 자기가 여기 와서 농사질 여건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총나 1면 날려버리는데 지금 2024년 되니까 높이는 아주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뭡니까? 상처 부위가 치유가 똑바로 안 돼서 이 굵은 나무를 자르고 나가고 위에 돋보지도 안 발라주고 그냥 있어버리니까 나무가 계속 쓰러졌다가 지금은 가보니까 이 신초 빼고 윗부분에는 나무가 몇 년 안에 다 썩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굵은 가지는 자르고 나면 도포제를 받아줘도 너무 굵기 때문에 썩어 들어갑니다. 왜 나무가 저렇게 자르고 나면 왜 썩어 들어갈까요? 굵은 나무 자르고 나면 수분 차이입니다. 수분 차이. 위에 부분은 수분이 날아가고 밑에 부분은 아직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데 수분 없는 부분이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검이 갑니다. 실검이 가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다 보면 썩다 보면 부패물이 붙어가지고 나무가 계속 썩어 들어갈 수밖에. 이 5, 6년 뒤에 나무가 이런 식으로 다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수건화 쪽에 대강 자른데 이렇게 나무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나무에서 밑에 요 부분은 왜 안 썩었을까요? 잎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저 말이 뭔 뜻이냐? 물만 계속 흐른다면 조직은 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수건화 쪽에 한다고 위에 부분 대강 잘랐잖아요. 여기 터져 나오는 가지 여러분 다 오해 보입니까? 예?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손으로 다 찢어 필요 없다고 다 띠부잖아요. 띠지 말고 위에 손바닥 크기만큼 댕강 잘라주십시오. 저렇게 잘라주면 가지는 죽지 않고 물은 계속 가지를 따라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조직도 안 죽고 융합도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또 부재 말고 두 번째는 거기서 터져놓은 도장지를 다 째지 말고 골고루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대로 그냥 한 뼘에서 그냥 잘라주셔야 이만 죽지 않게 가지가 죽지 않게 저렇게 잘라주시면 상처 유합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상처 이런 나무 몇 년 더 가겠습니까? 주간이 다 나가 떨어졌는데. 자, 그리고 수건화 쪽이 한 후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건화 쪽이 한 후에 저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건화 쪽에 하면 당연히 뿌리에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하늘로 이렇게 쭉쭉쭉쭉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되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남는 거는 이 도장지, 가지밖에 없어요. 저 도장지 겨울에 또 왜 합니까? 비료 또 자르잖아요. 맞죠? 그렇게 반복되고 저 자르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5, 6년이 지나서 수고 낮추기 한 5, 6년이 지나서 또 다시 수고 낮추기를 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 똑같은 건 위에 보면 자르고 나니까 도장내가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한정없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저 도장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숭아 재배하면 영지, 유인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감에서는 7월 초까지 가지를 비틀든지 혹은 줄을 달든지 이 클립을 하든지 돌로 묶어두든지 끈으로 묶든지 이 가지를 눕혀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올겨울 감은 전년도 7, 8월에 꽃눈 문화가 오는데 니콘의 우측이라고 그래서 가지가 서면 쓸수록 영양 생장을 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생신 생장을 한다. 그 말은 뭐냐? 가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꽃눈 문화가 올 확률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은 꽃눈 문화가 어디서 옵니까? 가지 어디서 옵니까? 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에서 셋, 둘, 하나 이렇게 감이 6개에서 왔다가 끝에 결론은 생리적 낙감이 2개 떨어지고 판정무음이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남는 건 한두 개, 한 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월 초 전에 이렇게 가지에게 이게 이 클립을 걸어 놓은 가지입니다. 이렇게 7월 초전에 이 클립을 걸으면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감이 꽃눈 문화가 와서 이렇게 감이 달릴 수 있는 가지를 만든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하계 전적이 어떤 게 있느냐? 6월 말 7월 초에 이 고소 작업자에 가지고 다니는 거, 유인하면 좋겠지만 청도 사람은 너무 바빠가 유인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보지가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클립 유인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딱 크기가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위치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댕강 그냥 절단 전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이 나무도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있는 가지들을 유인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쓴 가지를 옆으로 눕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가지를 이 클립을 위해서 이렇게 유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너무 좋다 보니 이 가지 크기가 너무 커요. 자, 꽂는 권한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에서 온다고 그랬죠. 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립을 이용해 이렇게 눕혀놨는데도 이 가지가 너무 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가지가 나온 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에서 이 줄기 열매를 가지고 또 열매를 달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열매 달 수 없는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쓸데없는 면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저 보면 댕강 절단을 해버립니다. 7월 초까지입니다. 저렇게 절단을 해버리면 어떤 변화가 오냐. 절단의 밑에 눈,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꽂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달리는 게 이 가지 멀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꽂는 변화가 달리는 또 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달리는 거하고 차이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월 초까지 다 힘들면 다른 거 이 걸리 줄로 매고 이렇게 다 힘들면 그냥 고지가에 들고 다니시면서 한 뼘 위에서 그냥 댕강 잘라놨다가 겨울 내가 필요 없다 싶으면 그 가지를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끊을 필요도 없어요. 기존에 기울어진 가지 밑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다 이 클립을 이용하지 이렇게 선가지를 이 가지 밑에다 그냥 걸쳐 놓으면 저래가지고 겨울에 자르든지 안 자르든지 본인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내가 키운 가지 끝에는 절대 감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감을 달아버리면 가지가 처지기 때문에 그 가지는 절대 키울 수 없는 가지가 됩니다. 이게 여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지금 작은 보이가 있죠. 여기에 굵은 가지가 하나 더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름에 댕강 잘라서 요런 가지들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저렇게 남겨놓았다가 얘도 똑같은 겁니다. 굵은 부분 댕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온 가지를 남겨놨다가 겨울에 보고 너무 소물다 싶으면 정리를 하시고 안 그러면 키워서 감을 다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클립을 두 개를 이용해서 연약한 가지를 이 클립을 이용해서 저렇게 유인을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쓴 가지는 이 클립으로 유인을 하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너무 굵다 보니까 그냥 그런 필요도 없이 위에 부분에서 20cm 정도 부분에서 그냥 댕강 쳐주시라. 그러면 그 밑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이 되어서 꽂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절단하거나 유인하거나 염지해 가지하고 내가 보고 너무 그렇다 손으로 그냥 찢어버린 가지하고 어느 부분이 가지를 찢어버리면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옆에서 또 넓게 또 가지가 터져 나옵니다. 힘쓸 그게 없으니. 그런데 이렇게 댕강 자르거나 유인을 해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이렇게 댕강 잘라버리면 얘가 얘 치유한다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도장지 터져 나오는 게 찢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세 안정을 시켜주시라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냥 고지가에 들고 다니면서 댕강 잘라주시라. 그래서 겨울 내가 필요 있으면 놔두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자, 이게 4월 초 감이 잎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꽂는 번호가 7, 8월 달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4월 초에 얘들을 도루코 칼로 잘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눈은 도루코 칼로 자르니까 안쪽에 뭐가 있어요? 걔랑 같이 벌써 저렇게 꽂는 번호가 벌써 온 겁니다. 얘는 내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꽂는 번호가
감이 몇 개가 지금 달릴지는 알 수도 없지만 감이 벌써 여기 안쪽에 잎이 나오면서 벌써 감을 안고 나오고요. 위에 세 번째 눈은 잘라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얘는 꽃눈 번호가 안 온 눈입니다. 그럼 결국은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꽃눈 번호가 오고 나머지는 꽃눈 번호가 안 온 가지하고 잎만 나오는 저런 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농사를 40년 이상 지었지만 감 가지가 어떻게 나오고 잎이 어떻게 나오고 감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모릅니다. 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감은 그냥 키워가 나중에 따면 된다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4월 초, 4월 중순 때문에 잎이 더 커져 나오죠. 꼬부라지 잎이 쭉쭉쭉 퍼져 나오면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눈은 뭐냐? 가지도 키우고 잎도 키우고 또 열매를 키우는 눈이고요. 네 번째 눈부터는 가지하고 잎만 키우는 눈이라는 거예요. 저 결정을 언제 하느냐? 내년도 올해갔죠. 올해 7, 8월달에 내가 내년에 벌써 감이 몇 개 달릴지를 7, 8월달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벌써 꽃눈 문화가.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은 해거리가 많습니다. 왜 해거리가 있냐? 한 해 많이 달리면 한 해 좀 적게. 이유가 내가 감을 많이 달고 있는 해에 7, 8월달에 내 감 키운다고 꽃눈 문화를 많이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꽃눈 문화를 적게 시켜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감이 좀 적다 보니까 꽃눈 문화를 많이 시켜. 그러다 보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해거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해거리가 있기는 있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힘을 좀 보태주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안 딸리기 때문에 해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댕강댕강 잘랐을 때 작년 7월달에 자르면 이렇게 감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이 되어버리면서 저렇게 감이 달리는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장지를 이용해서 착과를 빨리 시키고 착과를 안쪽으로 시켜야 많은 관리비로서 아주 좋다. 이렇게 위에 부분을 도려내서 여기서 나오는 신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수영, 감나무 수영이 달라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향후 수영입니다. 여러분, 고소자급차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성북거 몇 미터 올라갑니다. 2m에서 2m 50 올라갑니다. 자, 2m에서 2m 잡고 2m 올라가는데 내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은 키가 몇 미터입니까? 2m 좀 안 되죠. 그런데 고지가이 잡는 손 위치가 1m 좀 넘는다 싶습니다. 3m에서 고지가이 잡고 작업을 해도 최대 내가 감이 달 수 있는 높이가 5m입니다. 만약 저 기계를 이용해가 사용한다면. 그런데 5m의 마지막 지점을 해보면 그속부터 커버리는 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간 높이는 4m에서 4m 50에서 정지가 돼야 됩니다. 그 뒤에 넘어서 버리는 감나무에 올라가더니 안 그러면 전신주에 작업하는 진짜 고소작업자 갖고 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향후 손톱으로는 이렇게 고소작업차를 가지고 5m 미만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수영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딸산이 없습니다. 딸산이. 그러다 보니까 향후 기계를 안 이용하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비료가 어떤 비료가 있습니까? 첫 번째, 무슨 비료가 있어요? 감전용 화학비료. 두 번째, NK, 초미질 NK. 세 번째, 가리,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비료는 화학비료밖에 생각이 없어요. 흉악도 비료예요. 또 여러분 동그렁동그렁 하는 부산물 비료, 그것도 비료입니다. 왜? 자, 여러분들 화학비료는 여러분 뿌리고 나면 보름 안에 비가 오든 뭐 오든 녹아가지고 뿌리로 들어가면 뿌리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화학비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기질 비료나 일반 태고비도 뿌려주면 그 태고비가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그 분해되는 게 화학비료 같이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의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그게 녹아서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사용 식물이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다 똑같아요. 화학비료나 여러분이 주는 탭이나 똥그릇이나 유박이나 똑같은 형태로 다 식물 뿌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유기질 비료하고 유박하고 부산물 비료하고 일반 화학비료의 차이는 유기물 함량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뭐냐? 토양을 좀 부슬부슬하게 만들고 영양분을 토양에 입단화를 시키고 거기서 곤충들도 좀 살고 바람도 좀 들어가고 이래가 뿌리가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토양을 개량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분류 한번 보십시오. 화학비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합비료, 유기질 비료, 유박비료 대부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스캔비료, 그 다음에 얘는 보통 비료가 아니고 부산물 비료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똥그릇, 그거는 부산물 비료입니다. 부산물 비료, 보통 비료가 아닙니다. 왜 유박하고 여기 똥그릇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지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유박 얼마 합니까? 거의 뭐 8천에서 만원 사이입니다. 유박. 네, 그거 뭐 보조금 2천 정도 받고 그러면 6천 얼마 한보다 그렇게 계산되잖아요. 자, 여러분 부산물 비료는 얼마입니까? 예? 2천은 왔다 갔다 하죠. 한 3,500, 한보다 3,500, 그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비하고 얘하고.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유기질, 유박, 어박, 두박 이런 혼합 유기질을 질소 이상 가리 함량이 7% 이상 보정이 돼야 유박비료라고 그럽니다. 저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저기에는 유기물 함량도 있지만 유박비료에는 화학비료가 NPK가 7% 이상 포함돼야 유박비료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 유박비료에는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화학비료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물 비료하고 동그랑하고는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태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비는 뭐고 태고비는 뭘까요? 태비는 일반 불을 이용해서 그냥 했고 태고비는 소나 가축들을 이용한 배설물을 밟혔을 때 이야기하는 걸 태고비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태고비. 네. 이거는 뭡니까? 부산물 비료. 이거 뭡니까? 이거 얘는 화학비료. 자, 구분이 되시죠? 자, 이거는 스캔입니다. 스캔은 산도 고정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료가 구분이 되면 뿌리는 시기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이 9월 말, 10월. 내가 원래 감나무 재배하다 보면 내 감나무에 감이 엄청나게 많이 와. 감이 골병이 늘었어. 그러면 마지막 가을 비료로 요소를 10알아당 10kg 정도 준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달을 뭘 해야 되는데 다 따고 나서 토양 검정을 해야 합니다. 토양 검정이 뭐냐? 여러분 건강검진 짝수 홀수야가 2년에 한 번씩 뭘 합니까? 건강검진 하시죠? 땅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토양 검정은 내 땅에 NPK 그리고 유기물 함량 그리고 산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내 땅이 일단 어떤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이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 검정을 11월 달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료 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최고 먼저 나와 있는 글이 뭐예요? 태국이죠. 쟤는 수확하고 나서 바로 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미생물에 분해돼서 여러분들이 뿌리가 활용을 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숙을 시켰더라도. 그렇게 되면 얘를 먼저 내야겠죠. 두 번째 뭐냐? 부산물 비료입니다. 부산물 비료. 얘 태국보다 좀 더 발효시킨 부산물 비료. 그리고 내는 게 유박입니다. 유박은 한 달, 부산물 비료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그리고 화학 비료는 보름 전에 내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4월 초에 잎이 나오잖아요. 잎 나오기 한 보름 전에 화학 비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비료를 하셔야 되는데,
자, 책자에 토양 검증을 했으면 다행인데 토양 검증을 안 했으면 일반적인 책자에 300평당 간비료 세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비료 세포하고 또 앞에 이만큼 많은 비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가보니까 내 창고에 간비료도 있고 나는 유박도 좀 해야 되고 유기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간비료를 반듯 줄이고 유박을 300평당 10에서 12%를 들어가면 6%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유박 6%, 화학비료 1.5% 이렇게 줘야 비료가 효율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비료 여러분 비료 준다고 해서 뿌리가 그 비료를 빨아먹습니까? 비료 주고 나서 비가 안 오면 다 공중으로 휘날리듯이 날아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비료를 주고 나서 물을 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관수를.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무슨 농가라겠습니까? 마늘하고 양파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가 비료 주는 시기 언제입니까?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바로 집어주고 나가서 다 비닐 위에 다 날리고 있죠. 왜 그러냐? 비료 주면 뭐합니까? 그 비료가 녹아서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그 녹은 비료를 떼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 관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료를 화학비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저 화학비료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비료입니다. 여름비료는 보통 LK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속기 비료가 많다 싶으면 가지만 그냥 살포하셔야 됩니다. 쟤는 7월 초 정도에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그러면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소가 되면 내 간이 원래 많이 왔다 이렇게 되면 좀 뿌려주시라고. 자, 그럼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제가 11월 달에 감 다 따고 나서 좀 여유 있을 때 11월, 12월 정도 돼가지고 4번짜리 토양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필지마다 토양 검증을 첫 번째는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감나무다. 필지가 사각형이 됐든 뭐 비뚝비뚝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 수강 끝에서 그 덕을 한삽 덜어내시고 그 밑에 흙을 여러 군데서 한 군데가 아니고 감나무가 있는 여러 군데서 흙을 모아서 지포팩 작은 데 하나 담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와서 맡기면 보름 뒤에 무엇이 나가느냐? 12 처방서라는 처방서가 나갑니다. 우리 약사가 주듯이 약사 거 보면 약국에 약 몇 개 주라고 그렇게 나가는 게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땅에 상돈 얼마다, 유기물이 얼마다, 인삼이 얼마다, 가리 얼마다 이렇게 쭉 넣고 그 밑에 보면 요소로 줬을 때 몇 킬로를 줘라. 내 반짜리가 1874제곱미터인데 그 안에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12 처방서를 받아들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녀분을 다 같이 키워도 어떤 자녀는 감기를 많이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배가 많이 아픈 자녀가 있죠. 다 똑같습니다. 같은 나무를 심어놓고 똥이 바닥에 토양에 아무리 영양분이 많다고 해도 내 나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 틀려져요. 그 나무 수세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6월 말 7월 초에 신청 자라는 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 거기다 옆에서 또 신청가 터져 나온다. 그런 거는 비료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잎색이 연한 녹색이 되는데 진하다 못해 시커멓고 잎이 햇빛을 받도록 이렇게 살짝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너무 힘이 들어가 쭉 쳐졌다. 이런 잎은 사실은 광합성 하는 것보다 지가 밤에 호흡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필요 없는 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는 지속기가 많다 적다? 많다. 그리고 잎 크기는 딱 손바닥만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 손바닥보다 더 커도 골치 손바닥보다 작아도 수세가 약한 겁니다.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토양 검증 자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300평당 요소를 34kg 뿌리라고 이렇게 미끄럼으로 이렇게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봐가지고 보니까 내가 너무 수세가 좋아. 그럼 저기서 20%를 까고 6kg 정도 까고 뿌려주시면 되고 그런데 내가 보면 잎이 작고 땡땡해. 비료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20%를 플러스해서 시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시비 방법은 얼마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비료 얼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옆집에 가서 물어보면, 300번 한 3번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잘 커. 또 옆집에 가서 물어보면, 그치, 한 번만 해도 돼. 실제시 뭐 마야 기준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실업부분이 그런 분이. 왜냐면, 그분들은 관행적으로 자기 밭자리에 내 나무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고, 어떤 집은 셰프를 해야 되는 집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 검증하고, 꼭 시료를 해주세요. 내 나무가 어떤지. 자, 했잖아요. 매년 이렇게. 그리고 화학 비료를 한다면 반드시 얇게 노타리를 쳐주거나, 그러면 물을 바로 뿜어주셔야 비료 효율을 훨씬 높여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벽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가장 골치 아픈 벽이 뭡니까? 네, 벽. 여러분은 감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주는 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한테. 첫 번째, 원성낙엽병. 두 번째, 탄저병. 바로 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몸에 낙엽병이든 낙엽에 있는 뿌리에 힘을 좀 주는 것이 감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흰가루병도 그렇고요. 자, 충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5월달 처음에 나오는 게 볼록 전체벌레. 6월달 들어가면 강꼭지 나가 미국 선적으로 좀 나오고, 뭐 그때부터 노린재. 머리 잡는 노린재 가장 첫 번째 나오겠네요. 잎이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럼 각지벌레 6월 8월달에 각지벌레. 이렇게 충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해충 방지의 기본은 병 위주입니다. 병 위주로 방제를 하다가 충이 나타나면 살충제를 넣는데 그게 기본인데, 약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3종 세트 하잖아요. 농약바에 가면 3종 세트는 뭡니까? 살충제 하나, 또 하나. 영양제. 예, 농약바에 영양제. 3개가 3종 세트입니다. 거기다가 선녀물에 잘 안 죽는다고 살충제 하나 더 끼워주는 경우도 있고, 탄저병 잘 안 넣는다고 탄저병약 하나 더 끼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병은 여러분 주산지에 왜 간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약방제 몇 번 하십니까? 10번. 예? 10번 또 12번 또 7번, 8번. 평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6에서 8번 사이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간농사를 지으면 몇 번 약 치면 될까요? 예, 2-3번만 치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원래 탄저병이 다 죽어보고 뭐 내년에는 안 나타납니까? 그 탄저병이 다 어디로 갈까요? 탄저병 같으면 줄기, 잎에 대부분이 잠복을 하고, 여러분, 떨어져가, 겨울대가 있는 나뭇잎, 거기서 다 잠복을 하고 있다. 다시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나뭇잎을 다 찍어가면 불을 떼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산불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도군은 온천지가 탄저병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복숭아 탄저병하고 감 탄저병이 다를까요? 한 70% 이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도군은 어때요? 온천지가 탄저병 군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2번, 3번에서는 절대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양에 얼음골사가 비 오고 난 뒤에는 다음날 새벽에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 친다고. 사과밭에 약 친다고. 전부 다 난립니다. 그 주산지 특히 더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더 많이 약 방제를 해야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얘가 어디 가느냐? 4바짜리 근처에서 다 월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돌다가 또 4바짜리 낙엽이나 묻어가지고 또 4바짜리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황소도 뭐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말이 많은데 제가 같으면 황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나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감나무 같으면 여러분 숲이 제거기 깔고리 비슷한 거 보셨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밑에 숲이 싹 제거하고 예? 석회 융합제를 살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월동, 충 특히 뭐 깍지벌레 이런 거 숲에서 다 월동을 하거든요. 일단 숲이를 제거하는 게 어느 정도 떨어졌죠. 거기다가 황을 칩니다. 황을 3월 말 4월째 황을 치고 나면 황은 살균, 살충 효과가 다 있는 약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균 밀도를 많이 낮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밑에 있는 낙엽을 내가 강잎을 내가 다 못 줄 것 같으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럽니다. 붕 부는 송풍기가 옆집을 다 날리부라 그러는데요. 결국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석회 용왕합지 치실 때 위에뿐만 아니고 밑에 남아있는 부분도 낙엽 부분도 좀 치주시면 좀 꼼꼼하게 치주시면 병원 밀도를 낮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병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느냐? 병은 습도가 85% 이상 되을 때 이게 비살 포자가 터지면서 비살이 납니다. 어디에? 비바람에 비살이 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습도가 80% 이상 안 되면 병은 어떻게 돼요? 비살을 안 한다고 하죠. 여러분 자 거꾸로 생각해봐. 6월 중순대가 내가 약을 쳐야 되는데 원천 낙엽병 약을 6월달에 2번 이상 치라고 그러니까 약을 쳐야 되는데 6월 20일날 내가 약을 치려고 D-Day 딱 잡고 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25일날 비가 온대요. 여러분 언제 쳐야 됩니까? 약을 20일날 치는 게 아니고 비 오기 전날 가장 좋은 걸 비 오기 전날 전책제 넣어가지고 약을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20일날 친다고 그래도 20일날 쳤다고 치면 좋죠. 치는데 잔류기간이 일주일 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잔류기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거예요. 약효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25일날 비가 오면 당연히 포자가 나라 병균이 날 거잖아요. 24일날 방제를 하면 아예 얘가 대부분 그때까지는 예방약 위주거든요. 예방약은 뭐냐? 잎에 코팅이나 가지에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병균이 발화를 못하도록 하는 게 예방약이고 7, 8월달에 치던 예방치료약은 발화해버린 거를 만고치로 아무리 약을 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방치료약은 발화했는데 발화한 걸 잡기 위해서 그것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탄저병을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탄저병을 그냥 단지 보름이나 10일 동안 활동을 못하도록 그냥 멈춰주는 겁니다. 멈춰주는. 그러니까 한번 발현해버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약방제를 할 때 기상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을 20일날 치려고 했는데 25일날 비가 온다니 24일날 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소 평균적으로 6,8회 방제하고 있습니다. PLS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감나무에 수확 며칠 전에 칠 수 있는 약재로 치는 게 PLS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 농약과에서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살균제. 포장지에 살균제는 가나나라 마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 계통이 다른 약재입니다. 여러분, 계통이 다른 약재를 계속 살파라, 겨우 살파라 그러죠. 그 이유는 여러분 항생제 자꾸 맡으면 항생제를 계속 맡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항생제를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게 뭐냐? 살충 기작이 똑같은 그룹을 모아놓습니다. 시계 설명해가지고 얘는 잎에 생산하는 공작을 없애는 약이다. 그러면 그 공작을 없애는 기작만 하고 있고 한 기작은 다른 거는 영록소를 파괴한 마그네슘이 어떻게 못하게 작용하도록 다른 기작이 되는 약입니다. 내가 약을 사용하면 연속 2회 이상은 내 약제 이름은 몰라도 살균제 같으면 가나다라 마바사는 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달을 치고 다음에 또 달을 쳤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약재를 쳐주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살충제는 1, 2, 3, 4, 5, 6, 7 숫자로 되어 있고요. 제초제는 알파벳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재는 몰라도 다 요절에 뭘 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약방제는 5월에서 7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5월에서 7월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온.
습도가 5월에서 7월 사이에 딱 병해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습도, 온도가 되기 때문에 5월에서 7월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원성낙엽봉은 여러분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쯤 산 위에 감나무 재배 안 하는 감나무 가면 잎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전부 다 원성낙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6월에 두 번, 6월에서 7월 사이에 두세 번 방제를 안 하시면 원성낙엽이 그렇게 100% 옵니다. 원성낙엽은 뭐 어떤 병이냐? 6월 말 7월 새에 포자가 날아서 내감나무에 떨어져서 60일에서 120일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8월 말 9월 초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 발현이 됩니다. 그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어떠냐? 잎에 점이 다다다닥 바뀌면서 잎하고 간이 홍수가 퍼는 상태에서 그냥 쭉 다 흘러버리는 게 급성. 만성은 잎이 붉은색이 단풍이 살살살 들면서 감은 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만성 형태입니다. 자, 약을 푹 쳐주시라. 여러분 300회에 약 얼마나 양량을 얼마 정도 치십니까? 예? 20알. 잘 치고 계시나? 최소 한 차 정도는 쳐주셔야 돼. 한 차 정도는. 예. 왜 그러냐? 여러분, 감나무 밑에가 내 감나무 위로 한번 보이소? 빛이 보일 정도,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가지가 빛 겹쳐가지고 그만큼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장을 푹 치셔야 돼. 자, 5, 6월달 가지고는 SS기가 다 방제가 끝까지 어떻게 올려가지고 붕대를 세우든 어떻게 올 세우든 칩니다. 그래, 7, 8월, 9월 들어가 버리면 절대 SS기를 들어가지고 끝까지 방제를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탄저물이 위에 철꼭대에 있어. 강꼭지나 보면 철꼭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윗부분에서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방제를 해도 거기까지 약이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SS기를 타고 만약 제가 약을 친다면 8월달에는 밑에는 SS기를 치고 윗부분은 따로 저는 줄을 뽑아가 칩니다. 꼼꼼하게 쳐야 약 방제가 똑바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약은 병 위주로 하다가 충을 놓으면 치면 되는 거, 병 위주로 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 6월 말까지 만코치 지원판 가지고 6월 말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이후는 예방치료제 약을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비가 와서 습도가 85% 이상 넘어서서 포자가 터져가 포자가 나뭇잎이 됐든 줄기가 됐든 감이 됐든 이렇게 포자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고 두 번째 이렇게 균사가 침입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예방약의 90%는 뭐라고 했어요? 포자가 바람 모아도록 코팅을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예방약으로서는 절대 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배, 3배 비싼 예방치료약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만코치 지오판 아무리 쳐도 내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작용기작에 어떤 거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우고 어떤 거는 광합성을 못하게 하는데 만코치 지오판은 만코치 같은 특히 황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작용기작이 한 개 작용기작이 아니고 여러 개 작용기작이 한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내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코치 평생 만코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제를 하면 됩니다. 골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뒤로 넘어가면서 좀 더 비싼 약으로 방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성 낙엽병입니다. 두꺼분이 낙엽병. 얘를 방지하려면 6월 말 7월 초에 두세 번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급성입니다.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8월 말 9월 초에 오다 보니까 뭐하고 겹쳐지느냐?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 옛날에 마지막 방제 시기하고 딱 겹쳐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약을 치고 돌아서 왔는데 이틀 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나뭇잎이 막 다 널쩍었어요. 근데 나뭇잎을 보니까 잎에 저게 뭐로 보입니까? 약물이 묻어가 꼭 일어나는 약재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방하고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는
원성낙엽은 급성형으로 보시면 되고, 만성형은 밑에 대로 단풍이 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부터 7월간 2, 3회 방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탄저병은 천도만시에 이렇게 줄기에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조둥시나 이런 강의 풍경에 따라 줄기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대부분 저에 탁탁탁 밟히면서 되는 게,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어디 가가 탄저병이 있는 밭자리 가면 100% 이렇습니다. 자, 탄저병 위에 한두 세 개 정도 오래, 밑에는 어떻게 될까? 밑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거의 다 홍시가 됐습니다. 홍시 잘 됐네요. 거의 홍시가 됐네요. 자, 여기 홍시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젤을 따가지고 포장하려고 딱 보면 뭐가 닦여 있어요? 그렇죠. 탄저병 자자볼에 한 점이 다 박혀 있습니다. 신기하게 납니다. 내가 감 쳤다가 하려고 감 따가 보니까 뭐 멀쩡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요즘 옛날에는 탄저병이 6월에서 7월 뭐 이런 탄저인데, 요즘 탄저는 어떤 탄저냐? 8월에서 9월 탄저입니다. 뭐냐?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건장마죠, 건장마. 그런데 8월, 9월에 비가 왜 중요하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3일쯤 왔다가 한 이틀 쉬다가 또 3일쯤 옵니다. 그런데 병해충 포자가 날아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습도 유지되고 바람 불고 3일 동안 햇볕도 안 나고 선선하게 자기가 퍼지기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감 탄저 방제는 8월 말, 9월 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번짜리 감이 탄저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 자, 이게 원래 기상하고 병해충 방지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적어놨습니다. 자, 8월 20일에서 22일 사이 3일간 27mm가 오고 기온은 28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쉬고 25일부터 27일간 26일이 27도 딱 좋은 조건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날씨는 포자가 날아들어서 과피에 붙어가지고 이틀 오르면 그냥 교피를 뚫고 들어가버립니다. 탄저병 경우는. 자, 여러분, 네 발자리에 탄저병 많은 밭자리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밭자리 여러 재배하는 중에 탄저병 많은 밭자리는 첫 번째, 지소비료가 많거나, 두 번째, 습도가 몸밑이 되거든 강가가 됐든 어떤 습도가 어느 정도 다른 밭자리보다 더 많거나, 그러면 세 번째, 가지가 너무 많아 햇빛 안 들어가고 바람 안 들어오는 자리, 지형적으로 그런 자리에 무조건 탄저병이 많이 옵니다. 자, 여러분, 예방약을 15일날 쳤는데 비가 3일 후 이게 해보고 3일 비 오고 나서 보니까 이틀 쉬고 또 3일 또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탄저병이 많이 나타나는 밭자리 같으면 이 19일에 약을 쳤지만은 거의 한 30mm가 왔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졌어요. 이틀 올 때 무조건 일회방제가 더 들어가줘야 그 밭자리는 탄저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 감기 많이 하는 자녀가 있듯이 여러분 밭자리가 됐든 여러분 나무가 됐든 어떤 중간에 탄저병을 받아들이기 딱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밭자리는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약 방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딱 중요한 게 한 번 더 걸렸습니다. 9월 2일에서 3일 10mm 정도 오고 25도 6일에서 7일 사이 21mm 왔습니다. 요 두 개가 원래 단지의 관건입니다. 저 두 개 중간에 약을 쳤느냐 안 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래 단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벌레입니다.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는 가뭄이 많은 해에 많이 일어나고 여름철에 비가 많으면 병이 많이 일어나고 여름철에 가뭄이 많으면 충이 많이 일어납니다. 깍지벌레입니다. 여러 종류의 깍지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꿀밀 깍지벌레가 굉장히 옛날에 조가리 깍지벌레가 많았는데 돌아다니니까 꿀밀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나무의 깍지벌레가 내가 약 방지해가지고 아무리 방지해도 깍지벌레가 안 잡힌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백빈이 많은데 뭐 했습니까? 예? 기름소도 했잖아요. 기름소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밀도를 확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2월달에 기름소독을 하고 밀도를 낮추고 나서 뭐 히어로가 됐든 백성이 됐든 건격이 됐든 다른 약재로 해가지고 밀도를 낮추어줘야 됩니다. 왜 깍지벌레가 굉장히 힘드냐? 이 깍지벌레는 밀랍이라는 등에 갓발을 들고 쓰고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쳐도 저 갓발을 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아주 작을 때 비옷을 입기 전에 아주 작을 때 약을 쳐가 그런 놈이 죽으면 다행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10일간 그 시기가 돌아올 때가 약을 쳐도 다 잡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깍지벌레가 네 발자리에 많다 싶으면 무조건 2월달에 기계 유유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다음에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여러분 노린재가 간만 흡족합니까? 아니죠. 복숭아도 흡족하고 자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포도 흡족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린재 약초가 잡아보면 되죠. 잡히던가요? 잘 잡히던가요? 잘 잡기 힘들잖아요. 왜 잡기가 힘들어요? 노린재가. 겨울에는 산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5월달부터 이제 과일이 녹기 시작하고 달리면 이제 녹기 시작하면 채석기를 지나가 날개가 있어가 이쪽으로 날아다니고 저쪽으로 날아다니고 콩밭에 있다가 이제 콩이 끝나고 나고 곰돌이 형성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강으로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쭉쭉 알아먹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애벌레는 과육이 됐든 잎이 됐든 깔아먹으면 쑥쑥쑥 깔아먹으면 내가 약을 쳐놓으면 깔아먹는데 그 약이 많으면 쑥쑥쑥 먹으면 약 먹고 죽겠죠. 그런데 노린재는 뭡니까? 잎이 그렇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딱 구침 형태, 침매처럼 잎이 생겼어요. 얘는 깔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표피적으로 툭 들어가지고 안에서 쭉쭉쭉쭉 빨아먹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묻히는 약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약? 접촉 이행용 약을 치야 되고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도 있지, 도망도 가지, 먹는 부위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린재 방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아침이 가장 좋겠는데 좀 덜 움직일 때 약을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이쪽은 외전 쪽이 많잖아요. 가공농가 간말랭이 만들다 보면 저런 형태로 많이 보이죠. 네? 저게 노린재가 흡족하면 이 조직은 죽은 조직이 되어버려요. 버석한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려도 이렇게 표가 난다는 거죠. 자, 방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원 외부로부터 왔다 갔다 한다. 구치명이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높다. 가위기간이 길다. 번식 위험이 강하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얘 노린재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잡기가 힘듭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복숭아 순나방 트랩은 어떤 트랩이에요? 성페로몬이라 가지고 얘가 향기를 막 풍겨가지고 술놈들이 여기 암놈이네 하고 암놈을 못 찾아가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트랩인데 여기 노린재 트랩은 집합 트랩입니다. 그건 뭐냐? 무조건 다 끓여드리는 노린재는 노린재 다 끓여드리는 트랩입니다. 이 트랩으로서 노린재를 방지할 수는 없어요. 단지 가원 옆에 뒀다가 내 밭자리에 노린재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내 밭자리 중간에 갖다 놔버리면 노린재를 모으는 효과밖에 안 되는 건 내 밭자리에 노린재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원에서 좀 벗어난 데 놔뒀다가 얼마나 잡힌지를 확인하고 맞네 노린재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방제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암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크레졸 비누액이라고. 크레졸 비누액이 뭐냐? 쉽게 설명해가지고 병원 같은데 바닥 소독하는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이가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말에 10에서 20ml 희석해서 새나무에 하나 PT병에 달아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저렇게 놔두면 노린재가 저 크레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꼭 10에서 20ml를 할 필요 없어.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싼 데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노른자를 예방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100%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저것도 이용하고 약도 쳐서 노른자를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볼록 촉재벌레입니다. 원래 볼록 촉재벌레가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장마가 볼록 촉재벌레 주 피해는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적산 온도가 안 맞았어요. 볼록 촉재벌레가 왕창하게 일어나는 온도가 그것보다 앞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똑같은 약을 쓰는데도 어떤 애는 굉장히 많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볼록 촉재벌레가 적은 애가 있어요. 그 이유의 차이는 저 적산 온도 부화되는 시기에 따라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5월 말 6월 초에 집중적으로 볼록 촉재벌레 약을 쳐야 볼록 촉재 방제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촉재벌레 여러분 고추밭에 촉재벌레 약 아무리 쳐도 안 죽지 똑같습니다. 볼록 촉재벌레도 아무리 약을 쳐도 잘 죽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5월 말 6월 초에 전용 약계로 한두 번 더 약을 쳐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6월 초 볼록 촉재벌레 크기입니다. 6월 초에 간 크기는 손톱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에 이렇게 작아요. 그럼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어제 꽃필 때부터 얘네들이 스타트를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꽃이 딱 벌어지자마자 전부 다 밑에 있는 풀에서 그냥 위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꽃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꽃속으로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꽃 안에 침침하기도 어둡고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있기 때문에 얘가 생활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의 꽃이 잘 떨어지는 애 있고 덜 떨어지는 애가 있는데 덜 떨어지는 애에 볼록 촉재벌레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안이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약방제 약을 아무리 잘 친다 해도 100% 방지할 수 없는 게 그 꽃이 붙은 자리에 끝부분에 거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방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방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월 하순, 4월 상순, 중순까지 이 풀 밑에 있다가 딱 준비를 하고서 꽃 피자마자 바로 올라가 딱 있다가 6월 상순 되고 이래 되고 나면 이제 좀 이렇게 감에 피해를 주고 나면 또 다른 작물들 먹으러 또 옮겨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중요한 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 감은 여러분 어디서 커져 나올까요? 꽃밭집에서 커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볼록 촉재벌레는 한 세대는 보통 기온 따라 틀리는데 보통 15일 잡으면 15일 전에 가위 하고 두 번째 가위, 세 번째 가위, 네 번째 가위,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저렇게 가위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안 떨어진 자리에 붙어도 안 그러면 꽃받침 영 밑에 어두침침한 자리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많이 가위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한번 줄이 희미하다. 여태는 약을 맞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밀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희미한 겁니다. 근데 얘는 밴드가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러냐? 이 시기에 얘네들이 굉장히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위가 이렇게 밴드를 이루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형태, 꽃자리 붙은 자리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벌써 어릴 때 벌써 꽃은 떨어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다 가위를 해버립니다. 자, 다음이 이름이 예쁜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어떡합니까? 여러분 군에서 미국 선녀벌레 방지하라고 약제를 주시면 미국 선녀벌레 방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얘도 날개가 있고 너무 밀도가 높은 데다가 얘가 강만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산림작목에도 그 산에 있는 풀숲에도 다 붙어있기 때문에 방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다고 이 방지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5월 중순 정도 되면 여러분
감락 잠치려고 싹 간반대 가가 그 간반 밑에 풀이 나오는데 풀을 잘 관찰해 주십시오. 풀에 딱 보면 하얀 가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고. 미국 선내 원래 약중들이 이제 감으로 타려고 풀에 흡접하고 있다가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군에서 미국 선제 원래 약 100% 지원을 못 해주지만 한 병이든 두 병이든 어떻게 노미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 쥐어주는 시기가 어떠냐? 5월달 들어가면 약 좀 치시라고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방제가 됐든 마을 단위 방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방제를 좀 해가 앞에 나타나는 병기 밀도를 초창기 밀도를 확 낮춰줘야 뒤에 발생하는 밀도가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해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미국 선녀벌레 피해입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과일에 닦아먹죠? 네? 아니죠. 끓은병을 유발하잖아요. 왜 끓은병을 유발하냐면 미국 선녀벌레는 소화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게 말은 뭐냐? 잎이가 됐든 줄기가 됐든 내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 배설을 해야 되죠. 배설을 해보면 여러분 나뭇잎에 뭐든 bun들bun들한 게 보이죠? 거기에는 쉽게 설명해가 당분 100%를 내가 소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50%밖에 소화를 하고 50% 당분은 여기 다 배설물로 배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뭇잎에 bun들bun들 또 감에 저렇게 꼭지 부분에 저렇게 배설물이 묻어버리면 저기에 무엇이 붙느냐? 일반 잡균들이 곰팡이균이 붙어버리면 저렇게 시커멓게 끓은병을 유발하고 이 끓은병 잘 지워집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힘들. 이게 6월 초, 중순, 7월달에 이렇게 많은 밀도가 있어요. 이렇게 입이 번질번질하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벌써 흡접을 하고 소화액을 다 늘어뜨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방제를 좀 해주시라. 자, 배배충 방제 첫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방제를 해주시라고. 이거는 약해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노밀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 약 치지 마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푹 쳐주시라. 그리고 예방약 위주로 치다가 7월달을 넘었으면 예방치료약 위주로 그렇게 치워주시라. 개통이 낮은 약제를 해주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약 치실 때 제발 많은 농약 좀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에 사무실로 몇 건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약해 문제도 들어옵니다. 약해 문제가 발생 여기서부터 10,000평의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오늘 아침에는 뭐 3,000평밖에 방제한다. 더우니까 3,000평밖에 방제한다고 시작해요. 약을 저쪽에서부터 제가 쭉 저까지 다 쳤습니다. 그 약해는 저 끝에서 나와버려요. 뭐냐? 약해가 나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나야 되죠. 그런데 다 틀립니다. 뭐냐? 똑같은 농약을 받아도 어떤 집에 약을 치는 데는 그 집은 깨끗한데 우리 집에 뭐 약해가 나.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무 상태 그리고 그때 약해 쳤을 때 약을 쳤을 때 온도 그리고 무엇에 반응, 물에 무엇에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약해가 났는지는 몰라요. 그 약에서 났겠죠. 약해는 나긴 났는데 어느 놈에서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약이 등록된 약제라. 대부분 다 등록된 약제라.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재현 실험을 해야 하는데 재현 실험을 해가 똑같이 이어서부터 저까지 친다고 해도 저기에서 약해가 났던 자리에서 약해가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을 칠 때 꼭 지킨다면 살충제, 살분제 한 두 가지만 치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약 방제는 이렇게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있는데 비가 많은 후에 8월달에 비가 많이 온다면 한 번 더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9월쯤에 여러분 감 가공한 감 지금 언제답니까? 채성기가 언제예요? 10월 중순 넘어서 채성기가 되잖아요. 11월 초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감 따야 될 감밭에 어제 아래 비가 왔는데 보니까 탄저병 약이 좀 있다 그러면 제가 농가라는 일회 방제를 합니다. 뭐냐? 약 방제는 수확후 보통 약은 15일 전까지 약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할 감 같으면 한 번 더 방제를 해주시라. 문제가 뭐냐면 이 탄저병이 지켜버리고 난 감은 잘 자라게 지켜버리고 난 걸 저온 저장고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 뒤에 그 감을 주워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한 게 그대로 요만해집니까? 탄저병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세팅을 2도, 0도까지 해놔도 2개월 이만큼 돼 홍시가 다 돼요.
버리 탈산도 못할 정도대로 감이 가버린다. 가공 농가 같으면 한 번 더 방제를 고려해 보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물 주는 겁니다. 물 주는 건 중요한 데는 딱 감법 필때입니다. 5월 중순. 그리고 지금부터 요 앞전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감의 83%는 뭡니까? 감 성분의 83%는 물이죠. 그 감이 크는 거는 83%가 뭐가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물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개화기 때 물이 가장 중요하나? 여러분들 큰 감하고 작은 감의 크기 차이는 세포 크기보다 세포 수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세포 수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 개화하고 열매 맺히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벌써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이 벌써 내 감이 큰 감이 될지 적은 감이 될지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화기에는 비가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화기 안에 감나무 힘들다고 비를 뿌리자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녹아 들어가야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땅에 있는 비료라도 물을 관수를 해가 담을 때 관수를 해가 녹여서 감에 좀 보태주고 이 세포 분열하는 시기에 세포 분열 좀 더 많게 해가지고 감 크기를 좀 굵게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이 8월 말 9월 초부터 관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집 밭자리에 가면 감이 적게 온 밭자리는 감이 당연히 굵죠. 근데 감이 많이 온 밭자리 가면 대부분이 감이 잘거든. 지금 왜 그러냐? 8월 말에 비가 55mm 밖에 안 왔어요. 평균 얼마나 와야 되나? 250mm가 와야 정상인데 8월 말에 거의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감도 좀 왔는데도 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크기가 있어요. 그런 집은 감나무도 과수거든요. 너무 가물다 싶으면 물을 퍼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복숭아 나무는 보름만 감으면 돌아서가 물을 퍼주는데 이놈의 감나무는 한 달 내도 비가 안 와도 뭐 비틀어져 감잎이 비틀어져 아예 묻어도 물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원래 얼마나 감으로서면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한두 나무 기퉁이에 뭐 뿌리도 노출되어 있고 뭐 관리도 안 하는 한두 나무는 비틀어져가 벌써 단풍이 되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감나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꾸준하게. 자, 사질 토양 같은 보름 동안 비가 없으면 10일 동안 비가 없으면 사질 토양 무조건 물을 풀어야 되고 점질 토양 지풍한 땅은 보름 동안 비가 없으면 무조건 물을 풀어야 된다. 내일 비가 온다 그래도 오늘 푸십시오. 왜냐? 기상 조건이 잘 맞지만 비가 온다고 그래 비가 안 오는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퍼주시라. 다음은 생리장애입니다. 꼭지절림입니다. 꼭지절림이 왜 일어납니까? 2시에는 별로 안 일어나고 반시에는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 감이 적게 오네. 감이 크기 때문에 어딘가에 터져야 되는데 꼭지는 한정돼. 꼭지는 개화하고 50일 만에 다 커버리고 멈췄는데 감이 어느 날 갑자기 커졌어. 어떤 영향이 갑자기 커졌고 어딘가 터져 꼭지가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딘가에 터졌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꼭지 밑에요. 그 터이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다 보면 잡균이 들어가다 보면 감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 감이 스트레스를 받아가 에틸렌이 발생됩니다. 에틸렌이 발생되면 성숙이 되고 한쪽 부분이 홍시가 되는 그런 게 꼭지절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법은 줄이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있습니다.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꼭지를 겁나게 키워보거든. 감을 겁나게 작게 키우면 됩니다. 감을 작게 키우면 돈이 안 되잖아. 그럼 꼭지를 겁나게 키웠죠. 그럼 꼭지를 키우면 꼭지는 개화하고 50일 만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랄까 개화 전후 물열 만에 요소 1kg 정도 해가 꼭지 클 때 좀 힘을 보태주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밭자리에 10개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꼭지 들리면 50%를 계속 넘어서 쟤는 어떤 애는 70% 많은 꼭지 들리면 많은 애는 70% 어떤 애는 50%를 넘어서 쟤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같은 반시, 척도 반시 품종 안에서 개통이 다르네요. 개는 뭐냐? 접수를 따올 때, 여러분 감 접수 따올 때 누적감 접수 따옵니까?
작은 집값 접수 나옵니까? 큰 집값 접수 나오죠. 그 접수를 또 접수를 이어가다 보면 걔는 무조건 커지고 꼭지들이 많은 계통이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만약 꼭지들이 50% 이상 늘어나는 감나무 같으면 첫 번째 간물 염색용을 다 팔든지, 안 그러면 내가 얘 따다 스트레스 받다가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잖아요. 갱신을 하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50% 이상 넘었으면 갱신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생리적 낙과입니다. 여러분, 청도반씨는 생리적 낙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품종입니다. 감에 왜 생리적 낙과가 일어날까요? 예, 감에 생리적 낙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생리적 낙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감이 굉장히 힘들다. 내가 감은 산림장목입니다. 산림장목은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해서 한 해 많이 오고 한 해 적게 오고 이런 상태로 많이 있다고 했죠. 복숭아는 아무리 가물어도 가물거나 비가 많이 와도 복숭아를 젓갈을 끝나고 복숭아를 딱 담아보면 복숭아는 죽어서 죽을 지어서 복숭아를 거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자기 몸이 힘들다 싶으면 바로 열매를 다 떨어뜨립니다. 어림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감나무가 장수잖아요. 길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 몸을 다 바쳐가, 에너지를 다 바쳐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호두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몇 배는 살잖아요.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자기 몸이 굉장히 힘들다. 6월 말 7월 초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비가 온다는 자체는 햇빛을 못 만나요. 광합성을 못 하죠. 두 번째, 비가 와서 뿌리에 물이 많이 고이면 뿌리가 숨을 쉬시고 힘듭니다. 힘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낙엽가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감이 젖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 자기 열매를 그냥 떨어뜨리면 참 얘가 영리해가지고 적정선만 떨어뜨리면 다행인데 얘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안 떨어뜨리면 어떤 가지는 그냥 위로 세력이 좋은 가지는 그냥 쫙 다 빼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데는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97mm 오고 그 다음에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291mm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낙과 7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낙과가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낙과를 100% 감이 그 살고 건물로 왜 안 뜨고 다 달아있는 그거는 왜 있을까? 왜? 감이 나무에 열매가 꽉 달려있는데 때가 되면 말씀하거나 떨어뜨리고 가볍게 달면 되는데 꽉 다 달고 있으니까 이걸 뜯는 게 그 시기에 그 나무는 내가 볼 때는 품종이 뭐 품종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반시가요? 반시가 아니면 글쎄요, 제가 볼까? 풀 때가 있는데 그걸 준비를 한 거야. 아니 뭐다 지금 달고 생장만 원래 그렇던가요? 원래는 왜 원래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늦고 그 해에는 어떻게 그 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어떤 조건이 됐든 그 생리는 아까가 6월 말 7월 초에 대부분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어떻게 자기가 잘 버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같으면 8일부터 11일 사이에 2차 낙과가 300mm 그냥 왔습니다. 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6월 초에 환상박비를 해가지고 위에서 광합성 햄을 뿌리로 갔다가 다시 잎이나 열매로 가는 게 정상인데 중간에 환상박비를 해버리면 위에서 광합성 햄 물질이 그냥 위쪽으로 내려가다 탁 막혀버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양분을 좀 보태주니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게 하는 게 환상박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단감에는 생리적 낙과가 많이 일어날까요? 단감? 예? 왜 안 일어납니까? 그렇죠. 딱 지가 필요한 감을 달고 있기 때문에 몸이 그 시기에 덜 불편하기 때문에 생리적 낙과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높은 나무에 제가 정례 적과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미친놈밖에 안 될 건데 향후 어떻게 되든 간에 정례 적과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청도반씨는 똘봉감이 청도반씨는 못 받은 거예요. 뭐냐? 단감은 정례 적과 해가지고 1점과 이상 안 되면 아예 수면 자체를 팔아내지를 못합니다. 청도반씨 반씩 어때요?
4가위부터 120개까지 다 들어가는 우리들 간에 3천원이 됐든 4천원이 됐든 포테는 내가 가지고 가면 다 사줍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하나 더 정시정정을 왜 나누냐면 저거 겨울에 해버리면 수량도 다른 수량도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여름에 하계 전쟁을 해버리면 빛도 좀 더 가고 바람도 좀 더 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생리전 난가가 적다. 그리고 이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 옆밭자리에 간농사가 잘 됐어요. 그럼 그 옆밭자리에 뭐가 이유가 있어요. 비수를 적당하게 줬거나, 그러니까 물을 하면 더 줬거나, 약방제를 하면 되겠잖아. 그런 걸 여러분이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 궁적병, 결적병, 통적병입니다. 뭐냐면, 궁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하리라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스스로 변해야 통할 수 있다는 걸 주요 개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원래는 벌써 농사가